네, 이제 우리 3부 세 번째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물 시장이 그 현물 시장과 다르고 또 그 선물 가격이 이렇게 이제 주식 가격과는 다른 차이점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을 보죠. 1993년 1월에 조지 서라는 닉의 부하 직원이 이제 먼저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15만 파운드에 달하는 실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의 실수는 이제 엄청난 거라서 본사에 신고한다면 조지는 당장 파면될 것이고 닉은 선물팀의 지휘권을 박탈당할 형편이다. 이번에도 닉은 이 손실을 8888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첫째, 그 가짜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겁니다. 보통 에러를 본사에 보고하면 손비로 처리합니다. 물론 손비로 처리하는 건 어느 금액 한도 내겠죠. 근데 이번 에러는 너무 커서 보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타지 않는 한 실책을 감출 수가 이제 없을 거다. 둘째는 또 내부 감사 문제입니다. 8888 에러는 닉 리슨이 만든 계좌죠. 그래서 이 계좌에 넣은 가짜 거래 건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월말마다 결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월말이면 베어링 본사의 경리부에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산하여 베어링의 순자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말 정산 때 본사 경리부에서 8888 계좌의 잔고를 검토하면 승인이 안 된 포지션을 보겠죠. 그리고 결제받은 다른 포지션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사이맥스의 이제 마진콜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사이맥스는 매일 증거금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의 증권시장 우리가 사이맥스라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 사이맥스가 마진콜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진콜은 뭐냐면 선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증거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 증거금을 넣고 선물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금 같은 거죠. 근데 중간에 이 선물에 이 손실이 너무 커지거나 이 계약이 이제 하여튼 손실액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더 많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게 마진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추가 증거금 더 넣으세요 라는 전화가 이제 온다라고 해서 이제 마진콜이라는 어떤 그 용어가 붙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진콜이 문제죠. 왜냐하면 손실이 계속 커지면 이 사이맥스라는 이 거래소에서 마진콜이 이제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8888 계좌는 사이맥스 스크린 상에 베어링의 고객 계좌로 나타나겠죠. 가짜 고객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소정의 추가 증거금이 이제 요구해 올 것입니다. 베어링 고객들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이제 증거금은 런던 본사에서 직접 보내어 옵니다. 왜냐하면 베어링 고객들은 베어링 본사에 돈을 입금할 거니까요. 본사에서 또 돈을 들어옵니다. 맞죠? 그래서 런던 본사에서 직접 보내서 엔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8888 계좌에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막을 방도가 없다. 작은 에러의 손실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유동 자금을 조금 이용해서 증거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커미션 수익금 중 일부를 전용해서 손실을 막기도 하지만 8888 계좌의 손실은 너무 커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 베어링 싱가폴 지점은 이미 손실이 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엔화가 필요했고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1일 변동 증거금은 반드시 엔화로 결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시 증거금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달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시 증거금은 달러로 또 1일 변동 증거금은 이제 엔화로 결제하는가 봅니다. 물론 이제 옵션을 팔면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의 프리미엄은 엔화 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엔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이제 옵션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금을 엔화로 받으면 엔화가 확보되면 8888 계좌의 엔화 손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만일 8888 계좌를 0으로 줄여서 손실을 없애가 0으로 줄여서 그 부채를 잔고로 옮겨 놓고
그 베어링 본사에는 잔고분에 대한 자금을 차변기재, 그러니까 즉 앞으로 받을 돈 조건으로 대준다면 대차 대조표상에는 런던 본사의 손금액은 추후에 사이맥스로부터 받을 베어링의 돈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 본사는 그 돈이 언젠가 되돌려 받을 돈, 즉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부를 이제 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 조작으로 이 눈막음을 이제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부의 장고를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월말에 8888 계좌의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손실액만큼 프리미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옵션을 팔아야 됩니다. 이 옵션은 그렇지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옵션을 어떤 오르는 거에 걸든 내리는 거에 걸든 그 옵션을 팔므로써 또 리스크에 또 노출이 되는 거죠. 예. 후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변동해서 옵션의 행사를 요구하면 큰 손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이제 부르는 일이죠. 다른 하나는 선물의 증거금과 옵션의 증거금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런던 본사에 매일 자금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차 대조표 상에서 달러와의 이제 잔고를 맞출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본사에 돈을 이제 요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계속해서 돈을 요청하죠. 추가 증거금, 추가 이제 마진콜을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계속해서 이제 요청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또 1993년 3월 26일 영화상에서 보면 포지션을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에러가 이제 발생합니다. 또 시장도 불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7만 파운드를 또 더 잃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야 할 옵션 수를 계산해서 50 계약을 스트레드 거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에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의 판매 가격을 각계에서 동시에 파는 전략. 제가 다음 그 PPT 화면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거래로 해서 매도 처리한 다음에 그 거래를 888 계좌에 이제 기입합니다. 8888 계좌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엔화로 결제되는 프리미엄이 이제 이들한테는 필요했고, 당시 시장은 당분간 안정세가 계속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거래를 해서 생긴 프리미엄으로 8888 계좌의 잔고를 0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시장이 당분간 안정세가 계속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런 프리미엄을 팔아서 메꿨다지만 시장의 안정세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는 건데, 근데 다행히 닉리스는 운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예상한 대로 조금씩 흘러가고 그런 것들로 또 메꿀 수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스트레이트 거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거래에서 트레이더의 이익, 그러니까 이 닉니슨 같은 트레이더의 이익은 뭐냐면 풋 옵션과 콜 옵션을 판매해서, 그래서 사는 옵션, 파는 옵션을 이제 판매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는 프리미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팔아서 받는 프리미엄이 전부인데, 만약 포지션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오른다는 옵션을 팔았는데 내린다면, 또는 내린다는 포지션을 팔았는데 오른다면, 그래서 반대적인 포지션을 해지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손실액은 무제한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션 만기일에 처음 옵션 가격보다 시장이 떨어졌다면 풋옵션을 산 투자자는 트레이더에게 옵션을 사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사갔던 투자자는 본인이 이익을 봤으니까 요구할 거고, 그러나 시장 예측을 정확히 옵션 만기일에 옵션을 판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풋옵션, 콜옵션 판매하면서 양측에서 받은 프리미엄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오를 것도 팔고 떨어질 것도 팔았는데 시장은 0이라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라면 그 양쪽에 다 그 옵션을 사간 사람이 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에게 다시 사가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만, 그래서 그 프리미엄만 받은 대로 이제 끝나는 거죠.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리미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는
그 가정하에서 했다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992년 4월 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래는 점점 더 힘겨워졌고 위험 부담은 이제 커져갑니다. 닉은 손실이 점점 많아져서 600만 파운드로 베팅을 계속 2배로 늘려가면서 언젠가는 다 갚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거래를 늘려갑니다. 그의 투자 현황은 선물이 롱 포지션이고 콜옵션은 숏 포지션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완벽히 해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에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에 걸었기 때문에 완벽히 해지가 되면서 이익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슨이 선물에서 올린 이익은 이 계좌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옵션 손실과 일치했고 7월에 들어서는 600만 파운드의 손실을 상계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닉은 이제 이 8888 에러 계좌를 이용하는데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는 대차 대조표를 넘나들며 거래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 전 세계에 자신뿐일 거라 생각을 했고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 않고 싱가포르로 돈을 보내준 런던 본사도 문제였지만 4명의 상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보고 체계도 문제였다라고 해서 싱가포르로 돈을 보내주는 이제 본사는 닉리슨을 너무 믿고 돈을 계속해서 보내줬고 또 상사가 이제 4명이나 되는데 이 4명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 혼란스러운 보고 체제로 인해서 더 이런 그 위험함이 감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내부 감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1994년 7월에 이제 내부 감사가 일어나죠. 영화에 보면. 근데 이 내부 감사 이제 문제점을 본다면 감사관이 모든 계좌의 출력물을 보자고 한다면 8888 계좌가 그대로 드러남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월말 계좌를 본다면 그 달 내내 계좌의 5천만 파운드 손실을 들키게 되는데 리슨은 고객과 베어링 명의의 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런던에서 송금받은 돈의 절반 가격을 이 8888 계좌의 손실 포지션을 떠받치는 증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상에서 보유 현금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대처는 어떻게 한다면 닉리슨은 베어링 그룹과 고객들은 베어링 증권 도쿄 지점과 베어링 증권 런던 본사를 통해서 1억 1천만 파운드 거래 대금을 예치하는데요. 런던과 도쿄는 이 자금을 싱가포르의 시티뱅크 계좌로 1억 1천만 파운드를 받아서 그 중에 6천만 파운드는 사이맥스의 선물 증거금으로 예치했고 나머지 5천만 파운드는 시티뱅크의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현금으로 보관되어야 할 5천만 파운드를 이제 꺼내서 닉리슨이 꺼내서 이 8888 계좌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이제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좌에 현금이 하나도 없고 리슨은 베어링 측 자료의 시티뱅크란에다가 현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 손실이 날 때마다 런던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막았고 없어진 돈은 시티뱅크에 예금한 것처럼 허위 기재를 계속해요. 그래서 즉 시티뱅크에는 한 푼도 없으면서 계속 예금 잔고가 올라간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을 이제 함으로써 대처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대차 대조표상의 문제는 1억 1천만 파운드의 고객 자금은 사실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데 6천만 파운드는 사이맥스의 증거금으로 썼고요. 나머지 5천만 파운드는 88888 계좌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썼기 때문에 사실 회수가 불가능해서 향후에 없는 돈이죠. 그래서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1억 1천만 파운드는 사라졌는데 회계상으로만 위조해서 적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이제 않았다는 거죠.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관들은 사무소장인 닉 닐슨이 선물 거래를 지휘하는 한편 거래의 결제와 기록도 확인하고 있어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직 운영을 바꿔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어떤 기업에서도 황 관리자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닐슨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감사 보고서의 결론에도 베어링 퓨처스 싱가포르의 선물 거래는 많은 이익을 내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사이맥스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포지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이제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런 감사를 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닉 닐슨은 더욱더 이제 안일하게 더 위험한 문제를 더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손실을 계속 메꿔야 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한 거래를 계속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건은 커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고베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닉 닐슨이 투자를 한 선물 상품은 도쿄의 225 종목을 추정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큰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고베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전 세계 시장이 폭락합니다. 일본도 당연히 폭락하고요. 닐슨의 선물 포지션도 약 5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나 그는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다. 다시 오를 거다 믿었다는 거죠. 며칠 후 시장이 지진 발생 전 지수에서 200포인트 하락한 선에서 안정되는 것을 보고 사물물 선물 만계약을 더 사들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것, 가장 큰 계약을 이제 이 시점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포지션을 떠받치는 적정 가격까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싸다는 판단 하에서 더 많은 계약을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1월 23일 갑자기 그러나 매도 주문이 쏟아집니다. 시장은 한순간에 1000포인트가 하락하고 사겠다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이날의 지수 폭락으로 옵션에서만 70억엔, 미화로 7천만 달러, 파운드로는 5천만 달러를 잃게 됩니다. 이제 거의 2년간의 사기극이 폭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995년 2월 13일 이 8888 계좌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2월 24일 그는 부인과 함께 도주했고 2월 27일 베어링 은행은 도산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길었던 이런 사기극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네요. 도산을 드디어 하게 되죠. 참 씁쓸한 마지막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듯이 도주를 하는 중간에도 이 닐슨은 뉘우치지 않고 부인 리사와 호화로운 어떤 호텔에서 생활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또 안일한 어떤 그런 그 대처를 볼 수가 있죠. 예. 나중에 이 그 베어링 은행은 결국 그 ING 그룹의 1파운드에 이제 팔리게 됩니다. 왜냐면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같이 인수하는 조건이었겠죠. 그래서 자산 1파운드에 팔리는 그런 굴욕적인 그 결과를 이제 안게 되죠. 그래서 베어링 그룹에 큰 치명타를 끼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교훈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과 임원들이 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 내부적인 그 시스템이나 또는 외부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어링 가의 사람들이나 임원진들은 너무 이제 회사의 그 경영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싱가포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가 있는데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해력이 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났다. 그 두 번째, 영업 활동에 대한 보고 체계가 전혀 정례화되고 있지 않죠. 매일매일 영업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지점, 본부, 본사 이렇게 정례화가 되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그 관리자는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보고의 체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도 허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확한 직무 분리, 직무에 따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닉니스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트레이더의 역할도 있지만 또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부분 그 관리자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했다는 거죠. 닉니슨이. 그러니 모든 것을 본인이 숨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직무 분리가 되지 않았다. 직무에 따른 통제 시스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영업 활동을 리스크 관리 부서는 독립된 부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있단 말이죠. 감사관이 왔었죠. 근데 이 부서 자체가 독립된 부서여야 된다는 거죠. 컨트롤 받지 않는. 그리고 또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시스템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제재가 법적 제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 기관 전용 제 3자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최고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 외부 감사 등에 의해서 인지된 중대한 취약점을 신속히 해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보면 감사를 한번 봤죠. 그리고 그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사실 나왔습니다. 보면 감사 결과에 봤을 때 그때는 거래의 닉니슨이 선물 거래를 지휘도 하고 거래 결제도 하고 기록도 하고 있어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우려를 했지만 이거를 보완해서 바꾸지 않았다. 이게 결국은 더 큰 손실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뭐냐면 뭔가 약간 꺼림직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실 눈 감아주고 눈 감고 싶어 하는 그런 그 경영진들이 있거든요. 경영진들이 약간 부실한 그 영업부서, 어떤 한 영업부서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보면 약간 뭔가 저 부서가 깨끗하지는 않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엄청난 그 실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살짝 눈을 감아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된 중대한 취약점을 신속히 해소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은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 또는 모든 또 국가 또 한 가정에 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교훈 내용은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2주차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우리 2주차 수업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본다면 용어 정리 부분. 그래서 선물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주가지수 선물이 어떤 것인지, 헤지 포지션, 롱 포지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선물이 우리가 그 현금 결제, 그 현금 거래, 그 다음에 그 신용 거래, 그 다음에 또 선물 거래가 본다면 또 그 선도 거래나 또는 또 선급 거래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제 마진콜이라는 용어들이나 또 스트레이트 거래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주차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이 이제 위험관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거기 내용에는 위험이 뭔지, 위험의 종류가 뭔지,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위험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이번 2주차에서 영화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길어서 이 부분은 3주차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3주차에서는 또 다른 사례, 작은 또 뭐 사례와 같이 곁들여서 또 이 내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